정말 제가 이제 그 강연 의뢰를 받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 강연 시리즈가 아이의 정서지능 함량을 위한 게 주제더라고요. 근데 정서지능 함량을 위한 강연 시리즈인데 이 가정 외도 뭐 이렇게 소재가 잡히니까 상당히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연관성을 좀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외도라고 하는 이 제목만 보시면 뭔가 조금 감이 오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교육이 왜 행해지는가 하면 공교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사실 들으시다 보면 가정, 외도, 공교육, 사교육 이 문제보다 사실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부모도 잘 성장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소개받을 때 정신분석학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정신분석학자 그러니까 막 정신을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약간 이상하게 뭐 딱 보면 첫 보면 M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로이드 전공자입니다. 프로이드 전공자고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프로이드는 뭐 한물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프로이드주의자들은 프로이드 보고 한물 같다고 얘기하는 건 베토벤이 한물 같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전이죠 저희들한테는. 이 프로이드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잘 키우기 위해선 사랑과 훈육의 적절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여기서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절에 다니신 분도 계시고 뭐 또는 종교가 없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목사님들이나 스님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 한 자리 돌리면 거기가 천국이고 마음 한 자리 잘못 돌리면 그게 지옥이라고. 또는 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한테 바치면 다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알죠. 그러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하나님한테 바치면 다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바치냐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다르게 비유하면 미분 적분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답은요. 대체로 보면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0, 마이너스 1 그거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뭐 수열, 분해, 뭐 로그, 함수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한 답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미리 말씀 좀 드려야 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외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소재죠. 소재니까 이게 우리 삶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관계, 어떤 삶,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배움이 발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교육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사교육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아이들도 학원에 가서는 말똥말똥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공교육에서 학교 교사가 아이들 때리면 요즘은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지만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때려도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학원 선생님들이 때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돼 때린 얘기는 없잖아요. 물론 뭐 잘 때리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손님이니까요, 아이들이. 되게 웃기잖아요. 결국은 공교육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인정도 아니에요. 공교육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성적과 이런 것들을 인증받기 위해서 사교육에 가서 더 많은 힘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학원 갔다 오고,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이제 그 학원 가면 뭐 선수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배운 거, 앞으로 학교 가면 배울 거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학교 가면 아침에 들은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저녁에 학원 가면 아침에 듣고 점심 때 들었기 때문에 안 하고, 공부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자, 제가 외도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공교육, 사교육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식으로. 저는 아이들이 정서지능만 함양돼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지지능은 함양 안 돼도 되나요, 그러면?
운동지능은 함양 안 돼도 되나요? 다 함양돼야죠. 운동지능, 정서지능, 인지지능 다 함양돼야죠. 요즘은 관계지능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합해보면 저희 정신분석에서 가장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로 통합된 인간들입니다. 통합된 인간. 갑자기 제가 이제 교육 이야기하고 뭐 외도 이런 얘기 하다가 사교육 공교육 얘기하다가 통합된 인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뜬금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뜬금없게 들리는 그 빈 자리를 제가 천천히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여성들이, 많은 인간들이 사실 자기 삶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대한 보상.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군가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당신은 나에게 이걸 해주지 않아?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쓰시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 쓰시면. 제가 돌을 좀 던지더라도 참하게 받아주십시오. 세상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이건 우리들이 그냥 책무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보상을 요구하죠.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중학생도 넘은 남자 아들을 한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려고 하는 엄마들도 참 많이 봅니다. 하신 분들은, 예, 그러고 싶은데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오늘 여기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짜 뭐 외도나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성장이다라고 제가 통합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외도를 하건 뭐 사교육에 올인을 하건 이런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참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른인가? 나는 어른인가?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있는가? 정서지능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런 지능만, 어떤 지능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도 있겠죠. 키도 성장시킬 수 있겠고, 키 큰다고 어른 되나요?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나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어른 됐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어른 됐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적이 언제세요?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예. 결혼했을 때 어른 됐다는 느낌은 또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어른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엄마가 된 거지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됐다는 느낌은 그건 아내가 된 거지 어른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똑같을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요. 그런 통찰이죠. 통찰의 순간들이 있다고 오는 경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다 결국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결국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도 30이 넘어서 제가 어른 됐구나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독자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제사를 제가 모실 때 제사를 모시려고 딱 서 있는데 그전에 아버지가 야 여기 저쪽에 놔라 이쪽에 놔라 이거 다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뭐 홍동백선이 조율무신이 뭐 이런 것들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지 뭐 머릿속에 하나도 없죠. 제사를 모시려고 이게 애들 엄마가 음식을 차려준 걸 이렇게 놓고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한 3살쯤 된 우리 2살쯤 된 아들놈이 이렇게 기어오는데 내 옆으로 기어오는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네. 진짜 내가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의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른 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 순간이 대체를 보면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어른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언제 어른 됐지? 라고 아직도 스캐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언제 어른 될래?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우리 친정 어머님들도 그 얘기 하지 않으세요? 니들은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 하시죠. 저희 어머님도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근데 어른 되고 철들고 이런 얘기가 어른 되면 좋죠. 철들면 좋은데 어떻게 어른 되고 어떻게 철들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며 아이들을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에게 요즘 부모님들은요 너무 정보가 많으세요.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시는 많은 분들이 뭔가 하면 어떤 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책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게 맞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물으세요. 어떤 책은 보면 수면 수유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책은 보면 수면 수유를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답이 뭔 줄 아세요? 답은 아이한테 있다고. 아이를 관찰해 보라고. 책을 보지 말고 아이를 보라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가 수면 수유를 원하는지. 아이가 수면 수유를 원하지 않는지. 아이는 보지 않고 우리는 아이를 잘 키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아이는 안 보고 책만 보는 거죠. 이거 사교육, 공교육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면에서 살고 있는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정서지능 함량 강연 이렇게 듣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북구청 300명의 가정에는 아이들이 똑같은 학부형의 부모님의 요구를 받게 되겠죠. 방식들. 요즘 애들 다 알거든요. 야,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또 뭐 배워왔나 봐. 막 그러면서 왜 엄마들 어디 가서 같이 배워가지고 막 애들한테 우리 엄마 또 배워왔나 봐. 니네 엄마 뭐 하는데? 그러면 그랬구나. 이게 네가 피곤하구나. 막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는 막 배워와서 이제 막 쓰고 싶잖아요. 너무 쓰고 싶은 나머지 막 쓰고 싶은데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 보고 당신이 출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그 말 듣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뭐 배워왔는지. 그거 우리 엄마 옛날에 배운 거야. 그거 배우고 안 돼. 이제 딴 데 가서 딴 데 배워가지고. 나는 마음이, 네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 뭐 이러고. 그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혹시 앞에 강연하셨던 선생님들 내용과 이야기가 좀 배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그 전문가가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게 참 나쁜 건데요. 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나쁜 게 엄마 아버지가 전혀 다른 상반된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나쁩니다. 아이들을 이게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게 상반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부부관계의 대화조차도 굉장히 행위화가 돼버린 거예요. 도무지 부부관계가 TV에 나오는 그랬구나, 이랬구나, 공감해주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부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같은 상담 심리학자들의 책임이 거의 99%입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부마다, 각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부모님의 관계가 달랐고 다른 걸 보고 자랐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죠. 그러면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대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인데요. 이제는 매뉴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 다. 매뉴얼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 매뉴얼과 프로그램대로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TV 보면서 남편한테도 우리도 저렇게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남편들 진짜 괴롭죠. 전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디 댕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남자여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 아버님들이 몇 분 와 계신,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몇 분 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 당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 당을 만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곳에 이런 삶을 살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주변의 것들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일단 여기 이제 교육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정서지능 뭐 아이들 인지지능이 아무리 커도 애들이 어른 안 되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른이 돼서 자기 삶을 잘 책임지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결핍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재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건 말건 저는 그런 얘기는 하랍니다. 그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먼저 아까 이제 구청장님께서 신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제 강연 이걸 혹시 해킹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이제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거의 발달심리학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하긴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그 부분은 심리학의 영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뭐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예, 많이 받습니다. 받는 건 맞죠. 맞는데요. 아이들한테 음악 같은 거 막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 음악 들려준다고 애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 아이가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아무리 세게 틀어줘도 애가 듣는 소리는 진공청소기 소리라는 거 아시죠? 모든 주파수가 엄마의 양수를 통과하면서 진공청소기 주파수와 똑같이 아이 귀에 들어간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아이에게 전달되는 소리가 바로 엄마의 목소리래요. 척추를 통해서. 뼈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엄마가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시면 안 좋은 게 아이한테는 안 좋은 목소리를 들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태아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체온 변화랍니다. 체온 변화. 체온 변화가 엄마가 급격하게 심해지면 그 자궁으로 뭐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유입 양이 급격하게 적어졌다 많아졌다 해서 아예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태교할 때 모든 태교가 뭔가요? 잔잔하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수하고 뭐 이렇게 책 읽고 체온 변화를 가능한 한 체온 변화가 없게 하는 건데 그 체온 변화에 또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냉탕 온탕 하시는 거예요. 급격하게 막 냉탕에 들어갔다 급격하게 온탕에 또 체온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엄마의 체내 체온 변화예요. 여러분들 화나면 어떻게 되세요? 열받죠? 몸이 뜨거워지죠? 예, 그런 게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교에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 하든지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거 뭐 남편이 도와줘야지 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친정엄마도 좀 도와줘야 되고 특히 시월드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얘야 몸도 무거운데 와서 김치 갖고 가라 뭐 이러시면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쨌건 이거 체내에 있는 얘기고요. 이제 몸 밖으로 딱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 엄마와 아이가 최초로 분리가 되죠. 그죠? 최초의 분리죠. 이건 엄마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아이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인간의 삶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분리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마 몸속에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탯줄을 자르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폐호흡을 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엄마들이 제일 먼저 아이한테 하는 행위가 뭡니까? 젖물리죠. 젖을 물리죠. 이건 인간의 원형이에요. 우리 DNA 속에 있는 거라고. 이런 걸 심리학에서 신비적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젖 물리는 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젖 빠는 거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도 굉장히 잘 빨잖아요. 물리면 빤다고요, 아이들이. 인간에게 있는 그런 심리적인 원형들이 있죠. 생체적인 원형들이 있죠. 흡사 새들이 둥지를 짓는 걸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도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DNA 원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젖을 빠는 이런 행위들인데요. 자,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뭐 이전에 저 강의 들으신 분들 또 들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님들 여기 거의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실 텐데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젖을 수유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 때마다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시간마다 신생아는 보통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시간마다 젖을 주는 방법이 있죠. 시간을 딱딱 정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배가 고파서 울 때마다 젖을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는 배가 고파서 울 때마다 젖을 물렸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시간마다 나는 젖을 줬다.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뭐 울 때마다 젖을 줬다는 분이 조금 더 많네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때 맞춰서 주는 분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죠. 아이가 이제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감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각을, 배가 고프다는 감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엄마가 젖을 물리면 만족감을 갖게 되는 그런, 자기 몸의 어떤 걸 잘 알게 되는. 그리고 시간 간격마다 젖을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규칙적이고 통제적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사실은.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머니가 100% 좋기만 하세요? 솔직히 친정엄마가?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 막, 나 우리 엄마 너무, 이런 분 나 거의 못 봤거든요. 애증 관계 아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정엄마의 관계도 굉장히 애증 관계, 어떤 분들은 친정하고 전혀 절연하고 사실 분들도 꽤 되세요, 보면.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왜 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하고의 관계, 안 좋은가 하면, 그렇게 치명적으로 절연까지 하게 되는가 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나의 삶의 통제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요, 엄마가. 저 3일만 앉아보세요, 애들 죽잖아요. 이게 생사 여탈권이죠. 애가 뭐 젖을 찾아 먹을 수 있나요? 아이들한테 젖을 빠는 행위는,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의 의미보다 곱하기 거의 무한대죠. 그리고 아이들은 오직 자기의 생존을 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애가 배가 고플 때마다 주거나 또는 시간 간격으로 줘야지 이 두 개를 섞어서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 젖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세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못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이게 거짓말이기도 하고 변덕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와도 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 해외여행을, 뭐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온다고 칩시다. 꿈도 못 꾸시겠지만 지금 한 달이나 집을 비우는 건. 근데 내가 여행을 떠나는 때 내가 갔다 오더라도 이 집에 내 남편과 아이와 내가 알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막 태풍이 불고 막 초특급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집이 혹시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못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베이스 캠프는 바로 신뢰죠.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나를 지켜줄 거라는 신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연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수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수유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애가 울 때마다 젖을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애들 젖을 울 때마다 주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아이의 어떤 감각이 바로 엄마가 반응해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괜찮죠. 또는 아이에게 시간마다 젖을 준다.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생체 리듬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2시간, 3시간, 2시간 반, 3시간 간격으로 바뀌는 거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을 하거나 조변 섞게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경우죠. 원칙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유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젖을 먹이는 건 아이한테 먹는 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이죠. 그거가 전적으로 잘 채워지느냐, 잘 채워지지 않느냐가 이 아이에게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요. 아이가 그러면 엄마만 못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저 엄마를 믿을 수 없네.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아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엄마네. 이렇게 분리가 되면 괜찮아요. 그나마 분리가 되면 괜찮은데 아이가 태어나서 한 6개월 때까지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무슨 시기라고 하는 거면 공생기라고 얘기해요. 공생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엄마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아이가 완전히 지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하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이제 분리를 하게 돼야 됩니다만은.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아이에게 엄마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또는 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 아이에게는 완전히 그 혼돈 상태예요. 카오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는 내가 분리된 존재인지, 엄마가 저 사람이 나의 엄마인지, 누군지 이런 인칭 개념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거나 신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엄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엄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신뢰가 안 쌓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을 포함해서. 근데 이 신뢰가 어떤 가치 덕목을 형성하게 만드는가 하면 희망이랍니다. 희망. 호프래요. 신뢰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실존주의 실존주의 철학을 처음으로 그 이야기한 키에르케고르라는 목사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말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의 병명이 바로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 이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미론적 세계에서 우리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바로 절망이라는 건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누구에 대한 신뢰이거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그냥 총체적인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밑에 베이스로 깔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교를 위에다가 얻는다 하더라도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저희들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본에 대한 얘기들을요. 어떤 기교를 자꾸 얹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리적인 체력이 튼튼해야죠. 심리적인 면역력이 있어야죠. 예방접종만 자꾸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약 먹는다고 영양제 자꾸 먹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체력, 심리적인 면역력이 튼튼해야죠.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신뢰라고 하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신뢰라는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한 6개월 때쯤 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제부터 엄마와 내가 별개로 분리된 존재라는 걸 약간씩 느끼기 시작한대요. 자기 신체 이미지도 생기게 되고. 근데 아르나이는 한 8에서 10개월, 조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 12개월 무렵쯤에 대체로 보면 직립보행을 시작하는 그 시기쯤에 보면 아이들이 최초로 어떤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최초로 하는 말이 뭔가요? 엄마죠. 물론 가끔가다 아빠를 하는 아이도 있다고 하죠. 많은 혹시나 주변에 어떤 아이나 여러분들의 아이 중에서 그 아이가 최초로 한 말이 나라는 말을 한 아이가 혹시 있던가요?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못 보셨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신생아도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최초로 한 단어가 나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방금 웃으셨지만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진짜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고요. 왠 줄 아세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인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언어가 내 존재의 집이라면 인간에게 최초로 형성된 내 집은 바로 뭔가 하면 I가 아니라 타자인 거예요. U라고요. 인칭 개념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I는 나는 I고 엄마는 U예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엄마가 단순히 2인칭으로서의 유가 아니고요. 유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대표로 엄마예요. 모든 타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하지만 이 아이의 타자 세계는 오직 엄마를 통해서만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엄마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외한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개념이 안 생겼고 모든 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한 2살, 우리 나이로 한 2살이나 3살쯤 되면 근데 그때쯤부터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나야. 몰라, 내 거야! 이러고 주로 이제 나를 하죠. 즉, 우리 나이로 한 2~3살쯤이 되어야지 그제서야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는 뒤에 이제 자율성의 얘기에서 하겠습니다만, 인정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인정이란, 그래서 제가 방금 내가 생기지 않고 타자가 먼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결국 우리가 타자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타자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나. 그런데 조금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요. 아이를 쳐다볼 때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느껴보시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 어떠세요? 기분이 불쾌하시죠? 네.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여러분들이 응시한 아이들, 여러분들의 응시는 어떤 응시였는지 아이들을 주로 응시한 게. 제가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쳐다봐줬는지가 나라고요. 내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쳐다봐줬다면 난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심지어는 내가 안 쳐다봐줬으면 쳐다보는 시간이 오빠나 남동생보다 훨씬 적었으면 나는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딸 6에 넷째 딸. 딸 6, 6째, 5째 딸. 뭐 혹시 이런 분이라든지. 굉장히 귀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밑에 여동생들 몇 명 태어나면 뭐. 부모님 주로 누굴 쳐다볼까요? 우리 사회에 진짜 만연한 우리 어머님들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남녀 차별이 굉장히 뿌리 깊게 여러분들 아마 오빠나 남동생과 차별된 경험들이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자녀 양육에도 참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보면. 어쨌건 인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조금만 더 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주로 많이 쳐다봤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건 고사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릴 때 한 3살 미만, 4살 미만일 때 아이들을 주로 내가 쳐다봤던 나의 눈빛, 응시가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주로 어떤 메시지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라도 아이들을 응시하는 거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이를 주로 어떻게 응시하는지. 대체로 사랑스러운 눈빛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뒤에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자율성인데, 아이들이 자기 존재가 이제 그 인정되어지는 그 시기들, 어떻게 내가 타자에 의해서 쳐다봐지는가, 이것들을 통하면서 아이들이, 나는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이 의식화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그 몸속의 경험으로 그냥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의식으로 소환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억을 이야기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가장 최초로 기억나는 기억이 한 5살이나 6살이나 빠르면 한 4살 때쯤 이 기억이 아마 최초의 기억일 겁니다. 1살 때 기억 잘 나는 분이 없으시죠? 2살 때 기억, 뭐 가끔가다 그때 난다는 분도 계신데 그건 기억의 조작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나 2살 때 기억나요? 1살 때 기억나요? 이런 분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유추해보면
한 10살이나 11살 때 엄마가 야, 너 1살 때 이랬다? 한 10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10살 때 들었다는 얘기는 삭제하고 그냥 1살 때 이랬던 걸로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인지적으로 1살 때 기억은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억할 수 없다고 해서 경험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경험됐고 그 경험은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결핍을 보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다. 내가 주로 아이에게 어떻게 짜증내는가? 그 모습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못 받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못 받았는가 얘기기도 하고,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도 역시 나의 어떤 결핍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아까 보니까 뭐 서천석 박사 저기 책 제목이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부모인가 잘하는 부모인가 이거 제목 좋은 것 같아요. 그 서천석 교수 같은 분은 보기 드물게 정신과 의사치고는 사회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아이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결핍이 무엇이었고 나의 왜곡이 무엇이었는지를 만약에 그걸 성찰해낼 수 있는 부모라면 굉장히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인정이라는 거 봅시다.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자를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나도 아직 인정 못 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인정해 줄 어떤 자격이 없지 않나요? 내 스스로 자격이 없지는 않으나 내 스스로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얘기 참 저 귀에 들었는데 많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요즘 애들 교육시키는 거 엄마들의 패자부활전이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를 대리로 내서 대리전, 패자부활전이라는 얘기. 엄마들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의 결핍을 아이를 통해서 대리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머님들.